안녕하세요.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저자 윤성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책의 큰 주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죠.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 이제 아주 고급 응용서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은 고급 응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C 언어나 어떤 C++과 같은 언어를 많이 공부를 하죠. 물론 자바를 공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이지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은 아니에요. 이 언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그 강력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무슨 시스템 프로그래밍만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래머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은 모든 프로그래머가 그 다음에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요소가 바로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뭐 C 언어 공부하고 나면은 자료 구조 많이 공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C 언어를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작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윈도우즈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책에서는 윈도우즈 시스템 개발자를 위해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자, 요구되어지는 사항은 일단 C 언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합니다. C 언어 문법을 다시 설명할 일은 전혀 없을 거고요.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죠. C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뭐 최소한 컴파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책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면 좀 많이 무겁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도 그렇고 초보자를 위해서 초보자가 어떤 중급 이상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볼륨을 갖다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컴퓨터 구조가 차지하는 그 내용이 이 책의 약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20%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운영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한 25%에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보다 좀 작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좀 넓게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운영체제에 상당히 종속적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설명하다 보면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말 그대로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한 요소가 물론 50%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 언뜻 보면 이쪽 요소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물론 이쪽 부분이 높기는 하지만 이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나름인데, 자,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학부에서 공부하는 내용, 보통 컴퓨터 구조 한 학기, 운영체제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이렇게 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죠. 그거를 다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프로그래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요소 위주로 담았으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안 느끼시고 따라오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고요. 1장에서 하는 내용은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컴퓨터 구조는 그 내용을 갖다가 완전히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책이 총 4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파트 1의 첫 번째 장, 파트 2의 첫 번째 장, 그 다음에 파트 3, 파트 4 각각의 첫 번째 장 다 더하면은 4개의 장이 되는 거죠. 이 4개의 장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컴퓨터 구조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를 갖다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아마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쉬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책의 그
주제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시스템이다 이런 내용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시스템이다. 뭐 A라는 시스템이 있고 뭐 그다음에 B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뭐 A라는 시스템은 B라는 시스템에 비해서 성능이 30% 월등하다. 자,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시스템이 성능이 30% 월등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하드웨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 하드웨어의 성능이 30% 우수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스템,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A라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좀 써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A라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하드웨어가 인텔 기반이고, CPU가 인텔 기반이고, 그 다음에 뭐 운영체제는 뭐 윈도우즈다. 이렇게 어떤 묶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개발자이시고 또 개발자가 되실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다라는 이 잘못된 그 수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이런 거라고 하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좀 제가 좀 묶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런 이유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 책에서 언급하는 내용도 중요해요. 뭐 윈도우즈 운영체제 자체의 기능을 10분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응용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물론 웹 기반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보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요소가 항상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바로 이것이 하는 역할이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기능을 10분 활용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C 언어 공부할 때 그 C 언어 문법에서 윈도우즈 시스템의 기능을 10분 활용하는 그런 어떤 뭐 함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C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시스템의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지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의 특성을 10분 활용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 얘가 제공해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요소를 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좋은 이해인데 이거를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드리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약간은 교과서적인 설명을 제가 조금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건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려도 되겠죠. 응용 소프트웨어와 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프로그래밍과의 차이점,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일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죠? 자,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알아야 되는 요소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1장의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컴퓨터 그 구조를 이루는 주요 요소가 뭔지를 갖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 시스템이다. 자, 여기서의 시스템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죄송할 건 없죠. 예, 컴퓨터 구조하고 하드웨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 체제를 말씀드립니다. 운영체제 이 둘을 갖다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CPU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두돼서 얘기하는 게 캐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캐쉬 정책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루는 주요 요소인데 보통 우리가 CPU하고 캐시까지를 가리켜 컴퓨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학에서 여러분들은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에서 CPU와 캐시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관리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IO, 입력과 출력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파일 IO가 있지만 파일 IO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IO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묶어서 이 둘을 묶어서 운영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운영체제라는 과목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약 1년 정도가 걸리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고 이 두 과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 이외에 전공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꼭 수강 신청 안 하시고라도 가서 이렇게 청강이라도 해서 공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그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하드웨어 구성을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하드웨어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이에요. 물론 그 시스템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공통적인 요소를 갖다가 묶어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들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레지스터다라고 하면은 레지스터라는 것은 상당히 그 유동적입니다. 어떤 거는 레지스터의 개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할도 다양하고요. 물론 유사하긴 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화시켜서 그린 그림인데 책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어떤 그 문서라든가 이런 것마다 그 이 그림을 갖다가 그리는 내용들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고 많이 그 보는 그림을 갖다가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그림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을 이해를 하시면은 다른 그림을 보더라도 아, 이게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제가 총 4개의 장에 걸쳐서 그 컴퓨터 하드웨어를 갖다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4개 장 내내 이 내용 공부하시는 겁니다. 1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좀 전체적인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계속 더해질 때마다 이 요소들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 장의 목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하드웨어 구성 보면은 일단 CPU가 있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있고 입출력 버스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린 그림도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자, CPU, 메인 메모리, 입출력 버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 부분이 CPU죠.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작게는 메인 메모리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입출력 버스라고 해가지고 뭐 키보드, 모니터, 뭐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카드 등등등 여러 가지가 물려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누어서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CPU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정리만 해보자고요. 중앙 처리 장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실제로 연산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넓게 얘기해서 CPU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메인 메모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램이다라는 거죠. 램은 메인 메모리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관계가 뒤에 가면 또 자세히 설명이 되지만은 일단 메인 메모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1기가짜리 램을 달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그 메인 메모리는 1기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그냥 그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모리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언뜻 들어보면은 좀 내용이 비슷하죠. 연산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방식과 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실행 방식은 좀 더 큰 범위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것이 이러한 규모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있어서 연산은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CPU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프로그램 실행 방식의 가장 일부를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연산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포괄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입출력 버스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CPU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러한 그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ALU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지스터, 버스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살표를 보니까 ALU와 레지스터는 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버스 인터페이스와 레지스터도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서는 이제 막 제가 글로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강의에 많이 의존을 하신다면은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컨트롤 유닛이다. 지금 보면 화살표가 아무 데도 없죠. 제가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레지스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느냐, 뭐 ALU와 주고받지 않느냐, 버스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느냐.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는데, 아니면 데이터 혹은 신호나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는데 그 CPU의 요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땅히 여기다가 화살표를 그어버리면 마치 레지스터와만 통신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죠. 자,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다 없앴습니다. 컨트롤 유닛은 사실 CPU 전체를 갖다가 총괄해서 신호를 주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장치가 아니고요. 사실은 가장 많은 컨트롤을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뭐 ALU나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지금 간단하게 지금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소의 모든 요소가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신호를 갖다가 여기저기 주고받는 그런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LU, 컨트롤 유닛, 레지스터, 그 다음에 버스 인터페이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자,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하나씩 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지스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ALU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각, 그다음에 뭐 컨트롤 유닛, 버스 인터페이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A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뭐 뒤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파일된 그 바이너리 코드가 그냥 실행 파일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실행 파일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 실행 파일은 어떠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덧셈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덧셈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그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이 A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2와 숫자 5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지금 그 컴파일된 바이너리 코드 안에는 덧셈이라는 명령어와 그 다음에 숫자 2와 숫자 5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덧셈을 시키기 위해서는 덧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어도 있어야 될 거고, 덧셈에 대한 피연산자들도 필요하겠죠. 이게 상당히 추상화되어 있는 설명인데 이거 나중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나중이라는 것은 이번 장이 아니라 다른 장이 되겠죠. 자, 얘네들이 지금 하드디스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실행 파일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a.exe라는 실행 파일을 갖다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얘가 실행을 위해서 일단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은 메인 메모리로 이동을 하게 되죠.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것만이 CPU를 기반으로 해서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메인 메모리로 덧셈 숫자 2, 숫자 5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기 올라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덧셈이라는 명령어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숫자 2, 숫자 5라는, 자, 이러한 그 피연산자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실제 연산이 이루어지는 CPU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떻게 들어가느냐? 버스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버스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 딱 맞닥뜨리는 것이 버스 인터페이스죠. 자, 그러면 덧셈과 숫자 2와 숫자 5가
버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느냐? 물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를 갖다가 이 버스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CPU 내부의 데이터, 그 명령어라든가 이런 피연산자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걸 우리가 통합해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CPU 내부로 그 읽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버스 인터페이스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입출력 버스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얘는 그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뭐 그냥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처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원리에 의해서 버스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통신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약에 따라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규약을 이해하고 그 규약에 맞춰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버스 인터페이스예요. 자, CPU 내부적으로는 그 이 입출력 버스가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애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버스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자, 간단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 이해를 갖다가 뭐 네트워크 카드,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그런 쪽으로까지 다 그냥 그 내용을 갖다가 끌고 내려와 보세요. 자, 끌고 내려와 보세요. 다시 얘기하면은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뭔지는 잘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외부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치라고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기 위해서는 얘도 뭘 알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카드로 들어온 데이터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로 이동을 하고자 한다. 뭘 이용해야 돼요? 입출력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네트워크 카드도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입출력 버스가 통신하는 통신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버스 인터페이스가 이 안에 또 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입출력 뭐 인터페이스다, 뭐 버스 인터페이스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요소들이 그 입출력 버스에 맞물려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장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덧셈과 숫자 2와 숫자 5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덧셈은 어디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좀 다시 쓸게요. 일단 화면을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조금 그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약간 서툰감이 또 있네요. 자, 여기까지 여기에 덧셈 그 다음에 숫자 2, 숫자 3이 여기까지 왔어요. 입구까지 왔어요. 그러면 덧셈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며 그 다음에 숫자 2와 3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잠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ALU 뭘 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연산을 하는 그러한 그 요소죠. 다시 얘기하면 2와 3이라는 숫자는 어디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냐면은 ALU라는 이러한 요소로 가야 됩니다. 왜? 연산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덧셈이라는 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컨트롤 유닛이라는 걸로 가야 돼요. 자, 덧셈이라는 명령어, 예를 들어서 덧셈, 뭐 어떤 그 바이너리 코드로 사실은 되어 있겠죠. 한글로 덧셈, 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겠죠. 자, 이 바이너리 코드의 명령어가 컨트롤 유닛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컨트롤 유닛은 이제 뭘 하냐면 명령어를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령어를 딱 봤더니 아, 덧셈을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AULU에게 실질적으로 덧셈을 하라고 알려주는 애가 바로 컨트롤 유닛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브레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CPU가 실제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갖다가 결정져주는 요소가 컨트롤 유닛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덧셈이라는 이 명령어는 바로 컨트롤 유닛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숫자 2와 3은 ALU로 바로 들어가느냐?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CPU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LU가 이미 지금 막 연산 중에 있어요. 막 연산 중에 있는데 2하고 3 억지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다가는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유닛이 지금 막 그 명령어들을 갖다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덧셈이라는 명령어를 밀어넣어요.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밀어넣는 방식으로 CPU를 디자인해 버리면 그만큼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CPU 내부에다가도 저장 장치를 조그맣게 하나 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ALU나
컨트롤 유닛이 필요할 때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자라는 것이 바로 레지스터가 등장한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덧셈과 숫자 2, 3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버스 인터페이스는 이거를 갖다가 레지스터에다가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덧셈이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피연산자 숫자 2, 숫자 3 이런 것들이 레지스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ALU가 일단 컨트롤 유닛이 명령어를 하나 가져가겠죠. 명령어를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어를 하나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보니까 뭐 하래요? 그렇죠. 덧셈하랍니다. 그래서 ALU에게 덧셈을 하라는 시그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 2와 숫자 3이 실제로 ALU로 이동하도록 그것까지도 컨트롤 유닛이 컨트롤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2와 3이 ALU로 흘러 들어가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ALU는 덧셈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합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덧셈 결과를 다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좀 너무 오버해서 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뭐 듣고 이해가 되시면 좋고 안 되면은 다음 기회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화면을 한번 다시 지우고 아까 이런 게 상당히 거슬리실 텐데 제가 조만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컨트롤 단축키도 외워가지고 조금 더 능숙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면은 이런 거죠. ALU는 연산을 담당을 하고 컨트롤 유닛은 무엇을 해야 될지 CPU의 그 행동을 결정을 짓습니다. 명령어를 해석하는 역할을 하죠. 버스 인터페이스는 버스가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알고 있는 녀석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어디에다 저장을 합니까? 들어오는 데이터는 레지스터에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ALU가 뭔지도 알겠고 컨트롤 유닛이 뭔지도 알겠죠.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은 실제로 명령어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어떻게 연산이 되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는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좀 다른 얘기인데 클럭 신호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클럭 신호라는 건 뭐냐면은 잠깐 그림을 앞으로 넘어갈게요. 이 컴퓨터의 모든 장치에는 그 클럭 신호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클럭 신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클럭 발생기의 클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시스템에 보면은 클럭 발생기라는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신호를 막 줍니다. 모든 장치에 신호를 줘요. 이렇게 딱딱딱딱 튕기면서 신호를 줍니다. 좀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 신호에 맞춰서 모든 장치들은 연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결정을 하는 거냐면은 동작 타이밍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CPU나 컴퓨터 시스템 전체적인 그 하드웨어의 동작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클럭 신호입니다. 뭐 여러분들 클럭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CPU 클럭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런 클럭 신호가 왜 필요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장치들이 여러분들 CPU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스템 보드하고의 어떤 클럭 사이클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A라는 하드웨어의 모든 요소들이 동일한 클럭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럭이라는 것은 각각 달라요. 근데 이 클럭이라는 게 왜 다르냐면은 클럭을 높이면은 그만큼 시스템의 성능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클럭이 이렇게 딱딱 발생할 때에 연산 혹은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클럭을 높이면은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열이라는 것 자체는 뜨거워지면서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럭을 얼마든지 높이면 좋겠지만 높이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제한이 있냐면은 시스템이 불안해지지 않을 만큼만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전에는 과거에는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버클럭킹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버클럭킹을 하면은 즉 클럭을 갖다 높여버리면은 그만큼 일을 빨리 하죠. 단 열이 발생을 하고 잘못하면은 CPU 탄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클럭을 주고 그 클럭 시간에 맞춰서 클럭 타이밍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데 이런 클럭이라는 거를 왜 도입을 했느냐? 바로 요소들의 동기화를 위한 겁니다. 좀 추상적인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거 물론 이런 장치 없어요. 근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플러스 연산을 해주는 연산 장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에는 숫자가 입력이 돼요. 두 개의 숫자, 뭐 2와 3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2와 3이 입력이 되면 그 연산 장치는 이 덧셈 결과를 버퍼, 그냥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여기 5가 들어가죠. 자, 출력 장치는 그걸 가져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뭐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해줘요. 자, 근데 얘는 초당 10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출력 장치는 초당 5번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출력 장치가 가져가기도 전에 플러스 연산 장치가 데이터를 가져다 놔서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덮어 써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그 클럭이 필요한 이유예요. 자, 얘가 초당 10번 클럭을 발생시켜서 일을 하고 이 장치는 초당 5번 클럭을 발생시켜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동일한 클럭 신호를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들마다 그 클럭을 발생을 시켜서 일을 시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앙에서 클럭 신호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그 전송을 해주고 그 클럭에 맞춰서 모든 요소들이 일을 하도록 그 시스템을 디자인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초당 10번 클럭을 발생시켜도 무리가 없고 얘는 초당 5번 클럭을 발생시켰을 때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클럭 신호는 초당 몇 번 발생을 시켜야 될까요? 10번을 갖다가 발생시키면 얘가 동작 안 합니까? 물론 동작 안 할 수도 있지만 동작할 수도 있어요. 단 열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이 아주 많이 불안해지겠죠. 거의 뭐 2배를 갖다가 뻥튀기 시킨 거니까 상당히 불안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스템 요소에서 요구하는 클럭의 가장 낮은 클럭을 기준으로 클럭 신호를 제공을 해줘요. 이 경우에는 얘가 12고 얘가 오니까 얘는 초당 5번의 클럭을 발생을 시켜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클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 시스템을 갖다가 시스템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분실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우리는 클럭 신호라는 것을 제공한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1장의 섹션 4와 5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그 부드러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